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첫날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가지고 이제 여야가 충돌을 했고요. 또 국회 원 구성은 좀 암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 첫날인 오늘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습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했던 그 수사 외압에 스모킹 건이라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주장을 한 상황인데요.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보강이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앞으로 좀 22대 국회에서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거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폐기가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이 그날 작년 8월에 네. 세 차례 하루에 통화를 했다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현재 나온 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걸 자꾸 수사 외압 의혹의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네. 그러나 의심은 들지만,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근데 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의심이 드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사 외압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그날 혹시 기억이 난다면 네. 그 세 번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현재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수사도 적어도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의 통화까지 올라가 있으면 거의 막바지 단계로 보이는데 네. 하루빨리 이 수사 결론을 내서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자의 촉으로는 이 당시 그 세 차례 통화했다는 그 내역이 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과연 규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부인하고 이종섭 장관이 만약에 부인한다면 그걸 누가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공수처가 이제 곧 당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지가 있다면 당시에 이제 통화 내용까지도 공개를 할 수가 뭐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걸 뭐 누가 녹음을 했을까요? 녹음을 했으면 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이 공수처 수사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건지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니까 네. 그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통화를 한 것 같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고 차라리 설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앞으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이건 국회 특검하고 또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면 오히려 좀 더 대통령이 의심을 많이 받는 뭐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이 발상의 역발상을 해서 차라리 특검을 빨리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좀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건의를 한번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네. 한쪽에서는 특검법 가지고 정치적인 공방대로 하고 네.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면서 또 뭐 이런저런 의혹은 의혹대로 계속 흘러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질문을 드리면 하필이면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날 이제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 간 세 차례 통화가 있었다. 이 특검법 이 사건과 좀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죠. 이게 이 퍼즐 조각 맞추기 가운데가 하나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딱 그 대목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네. 내용만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형사소추를 당하게 되면 이종섭 전 장관이 다 뒤집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가서 이제 뒤늦게 말을 바꾸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이 처벌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재수사 지시 이후에 이루어진 통화였다 이렇게 이제 현재 주장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재수사 지시를 한 시각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 통화 내용하고 통화는 낮 12시쯤에 대개 이루어졌거든요. 12시부터 한 1시 그 사이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사를 본인이 지시했던 것이 뭐 어디인가 증거로 남아 있다면 네. 그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말대로 정말 재수사를 본인이 지시한 이후에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면 네. 일단 의혹의 일부분은 좀 해소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현재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명확하게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공수처가 이제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나서 특검의 필요성이 훨씬 커졌다. 네. 내지는 이 정도면 뭐 특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어차피 특검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공수처에서 어떤 결론을 내도 그걸 믿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대통령은 관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아니 그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공수처장 임명장 윤석열 대통령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풀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차라리 특검을 빨리 해서 설명할 건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설사 이 사단장을 입건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대통령이 의견을 냈다고 해도 그게 그대로 곧바로 직권남용이 될까요? 전 이 법률적 판단은 또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네. 그래서 이게 법률상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이 궁금한 거는 도대체 누가 누구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느냐 이제 이 사실관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 이렇게 몰고 간다 이렇게까지 지금 상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이 진실 규명 이쪽을 좀 더 서두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인데요.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입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이제 그 반복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법 강행 대 거부권의 반복, 도돌이표.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법이 특별히 참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런 이게 예상되는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뻔히 예상된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선 참패 이후에 이대로는 국정을 못 끌고 가겠구나 해서 뭔가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게 뭐죠? 이재명 대표 불러서 들을 테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했고요. 그리고 또 뭘 했죠? 이렇게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런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시고 이런 걸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어차피 국회 앞으로 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에요. 그 현실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이 틀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여당 대표와의 회담을 아예 정례화해서 모든 국정 현안을 거기서 의논을 해서 네. 합의를 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임기 3년 남았는데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 개헌은 개헌대로 하고 대신 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국정 과제가 있으니 이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합의를 하면 야당도 국회에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좀 그 큰 틀의 시스템의 변화,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차원 또는
협치의 어떤 구조와 이런 큰 변화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경색된 전국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대로 이런 식으로 뭐 홍보를 좀 잘하고 소프트하게 하고 태도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좀 끌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협치를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연 거기에 응할까요? 아마 형식적으로는 응할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거를 모두 관철시키려고 할 텐데 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정확하게 자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분과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부분을 요 정도로 이렇게 합쳐서 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타협합시다.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그 정치적 그 협상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역대 한국 헌정사를 봐도 그런 정도로 협상이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으로 그 이번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아마 결국은 21대 국회하고 비슷하게 결국 민주당은 입법부의 어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아마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고 네. 그거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죠. 뭐 여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걸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야가 협치합시다 하는 일반론적인 그 전망 이거는 전 22대 국회에서 별로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딱히 해결책이 없다고 해결책이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마 해결책을 각계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여당도 반복될 야당도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그 굉장히 이제 무책임한 대통령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그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국가를 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총선에서 참패했어요. 그럼 행정부 권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국가 원수예요. 자, 입법부 권력은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었던 거 10가지가 있으면 그걸 절반으로 줄여야죠. 또 할 수 없죠. 야당에서 야당도 요구하는 것,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하고 싶었던 거 한 10가지 있겠죠. 그 중에 그럼 한 5가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단을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해야 되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난 대선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좀 잘해볼 테니까 야당이 협조해달라? 이거 옳지 않은 태도고요. 또 야당이 이거 협조할 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런 제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건 그 어떤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무책임한 야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절반을 양보할 수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하튼 서로 만나봐야 되죠. 만나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저는 반복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야죠. 계속해서. 이거 만나야 되는 건 하다못해 맞죠. 회담 정리해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이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이슈인데요. 22대 이제 국회 원구성 논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검법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에 여야 모두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정 시한이 다음 달 7일까지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면 좀 어떤 상황이 될지 미리 좀 예상을 해볼까요? 네, 최 의원님. 6월 7일이라는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갈 걸로 보고요. 아마 그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 예상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 만약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그 이후에는 국회법대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표결이요? 그렇게 되면 표결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여야 간에 이런 협상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1대 초반에
그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모든 상임위원회를 독점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아마 그때 상황으로 또 반복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아직 뭐 협상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뭐 이걸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거야말로 지금 입법부에서 다수당 이를테면 입법부의 그 뭐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뭐 행정부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민주당의 어느 정도의 정치력 뭐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그 운영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전략적인 카드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좀 갖게 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했습니다. 늘.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집권당이 우리가 내놓겠다고 한 거 빼놓고서는 네. 역대 운영위원장들을 보면 집권당이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결국엔 될 것이다 보시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야당이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네네. 현재 그 상임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역사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988년 근데 소선거구제로 바뀐 다음에 여소야대가 됐죠. 그래서 네. 1로 3김 총재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상임위원장을 다 여당, 다수당, 여당이 항상 거의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독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소야대가 되니까 뭐 민정당 의석만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 3김 씨하고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상임위원장을 좀 야당도 좀 하도록 하자 해서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전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당시 그 결단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뭐 절대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단초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좀 가능성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필 또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예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야 대표회담 같은 게 약간 불가능한 이런 구조인데 사실 대통령하고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모든 현안을 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1988년 이후에 그 지켜졌던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여야가 골고루 좀 배분하는 이 전통은 어떻게든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6월을 넘기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6월 초에 뭐 국회법에 있는 날짜를 지키겠다. 뭐 이 얘기는 그냥 하는 것 같고요. 아마 6월 한 말까지는 여야 간의 어떤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까지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양쪽 다 좀 어떤 강경 여론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시간이 앞으로 한 달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좀 정치 지도자들이 좀 협상력을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혔던 취약한 지역 조직을 재정비하자는 이제 주장인데요. 그동안 이제 그 원외에 있던 당의 당협위는 그동안 좀 편법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꼼수로 이제 운영이 돼 왔고 또 중앙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 거를 이제 좀 그 지원을 받는 쪽으로 좀 되돌려 가자 이런 이제 입장인데요. 지구당 부활법을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이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구당 부활 국회 통과가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과연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좀 관점인데요. 그 지난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4시간 토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네.
그 얘기는 토론을 해보자는 뜻이었지 부활을 하자는 쪽에 꼭 손을 들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국회 다수당이고 네. 법안 통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의견 수렴을 좀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지구당 부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정치자금. 네. 왜냐하면 지구당을 부활했을 때 이게 과거에 돈 먹는 하마다 이런 표현을 늘 썼거든요. 거기에 그 운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사람, 그다음에 장소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을 없앴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편법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걸 공식적으로 부활했을 경우에는 또 과거와 같이 돈 문제가 이제 개입이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그 아마 정치개혁의 퇴행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오히려 정치 개혁의 퇴행이 될 수도 있다. 지구당 부활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이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꺼낸 이유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이유야 뭐 원외위원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지구당이 없으면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를 자유롭게 하지만 원외위원장들은 무슨 방법이 없어요. 괜히 뭐 사무실 잘못 뭐 무슨 연구소 이런 거 만들었다가 네. 중앙선관위에서 아이고 그 사실상 지구당 비슷한 거다. 그래서 무슨 유사 사무실 이런 식으로 단속해서 검찰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원외위원장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이제 없애는 게 맞고요. 다시 복원을 하는 게 맞고요. 네네. 옛날에 지구당 폐지를 했을 때는 정치 자금을 약간 정치인들이 대가성만 없으면 좀 이렇게 자유롭게 받아 쓰던 그런 관행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받는 돈은 입구 출구가 다 철저하게 감시를 받습니다. 네. 또 여기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 그러면 뭐 내부 고발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제 지구당은 부활할 때가 됐다. 이 기회에 뭐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있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있고 하니 살살 좀 되는 쪽으로 유도해서 알겠습니다. 지구당을 좀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쓰는 그 영수증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의무적인 그 법안이 이 있더군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요.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네. 아니,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가성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늘 뭐 범죄 혐의 이렇게 그 공개가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말처럼 뭐 투명하게 지구당을 운영한다. 저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안 될 거로 봅니다. 네.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슈가 두 개 있는데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당원 강성에 좀 휘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당원 여론을 표결에 반영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강성이 휘둘리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결정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이상하죠.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는 뭐 국민투표라든가 예외적인 경우에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국회의장단 후보를 뽑는데 당원들이 왜 투표를 하죠? 전 잘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민주당의 당원들이 워낙 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전 이거 옳지 않은 결정이고요. 나중에라도 번복해서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지 않은 결정이다. 서울시장을 뽑는데 경기도민이 투표하는 것과 뭐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건 뭐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의 대표죠. 그 당에. 자, 거기에 왜 당원들이 그 개입을 하죠? 저는 뭐 일종의 당원권 남용을 제도화했다. 뭐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공통으로 해주셨고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그 12석의 조국 혁신당이 예고한 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받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이제 그 딸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대표적인 이 법안 발의의 이제 동기가 되겠는데요.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야권과 협력해서 이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바로 이 한동훈 특검법 현실화될 수 있을지 마지막 오늘 이슈인데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입장이 저는 궁금해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조국혁신당에서 내놓은 1호 법안의 그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위법행위라고 그 얘기할 만한 것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민주당이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저는 아마 궁극적으로 이 한동훈 특검법은 그냥 조국혁신당의 주장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특검법까지 가지는 발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뭐 명백하게 반대를 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거 반대하면 또 당원들 중에 일부가 탈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찬성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못하고 뭐 네. 이렇게 약간 어정쩡한 상황에서 당분간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 못한 특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무더기로 지금 22대 국회 그 개원하자마자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21대의 연장전이 될 22대 국회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 네, 오늘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님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4년 전에 6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상임위원장 배분이 안 돼서 그 당시 야당이었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다른 정당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입니다. 그래서 뭐 상임위원장 협상하고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국회의장 선출하는 또 부의장 선출하는 이 본회의에는 네. 좀 정상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국회의장 선출은 정상적으로 해야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퇴장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을 담아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